오늘 참 북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일단 북한 도발 이거 뭐 원체 오랫동안 흔하게 일어나던 일이라 뭐 식상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뭐 최근에 또 단거리 탄도 미사일 뭐 10여 기 발사한 게 있죠 동해상에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발사한 것을 보고 요새 중국과 대만 관계도 약간 좀 그렇고 미국의 대선도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도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걱정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꿈보다 해몽이 좀 더 좋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하여간 뭐 좋고, 근데 이제 이렇게 다량으로 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렇게 다량으로 쏘면 격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발이 날라올 때는 뭐 100%라고 치면 두 발이면 그 확률이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10발, 20발을 쏴제끼기 시작하면 우리가 격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북한이 근데 20발을 동시에 쏜다는 게 이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 절차와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과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하여간 조금 이렇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게 그 오물을 한국에다 내려보내고 있잖아요. 네. 도대체 이 의도가 뭘까? 생화학전이라고 얘기하기는 또 너무 좀 유치하고. 그러니까 참 저급하고 유치한 방법인데 북한이 참 창의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그 생각을 해냈나. 근데 이제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일단 우리의 하늘을 그런 식으로 뚫을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줬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만약에 걔네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화학 능력 그런 작용제를 넣었다면 우리한테 어마한 그 피해를 줄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냥 단순한 오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일반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더러워하고 네. 그래서 북한이 참 하여튼 저놈아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취약성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어제 굉장히 그 걱정을 많이 했어요. 뭘 걱정했냐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NSC를 열어서 대북 방송을 재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네. 만약에 대북 방송을 재개하면 북한이 늘 말폭탄을 터뜨리지만 전쟁 행위, 선전포고라고 간주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네.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면 북한이 그렇게 예민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그 전방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가 되면 그 어느 누구도 그 의도치 않았던 그런 우발적인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분은 경제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영향이 있을지는 상상이 가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북한이 5시간 만에 우리가 그런 선포도 하지 않았는데 일단은 중지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제 겁먹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거 대단히 위험한 해석입니다. 북한이 5시간 만에 걔네들이 무슨 의사결정 체계가 그렇게 훌륭해가지고 누군가가 우리 방송을 청취하고 있다가 김정은한테 뛰어가서 위원장 동지 남쪽에서 대북 방송을 재개한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거 중지해야겠습니다. 그랬던 것보다는 저네들 나름대로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차후에 한번 보자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대응이 우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이번에 또 그 GPS 교란 이 문제도 있었잖아요. 네. 요런 것들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참 그 기술력이라든가 군사 기술력 면에서 참 앞서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과학 기술. 그런데도 이런 보니까 큰 기술이 아니라 짜잘한 기술들에 뭔가 자꾸 우리가 당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GPS 교란은? 우선 GPS를 전파를 교란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네. 특히 이렇게 민간 GPS는. 그리고 북한이 이게 처음도 아니에요. 그 최근에는 금년 3월에 우리 연습한
하는 기간 동안에 한번 했었고 10여 년 전인가는 여러 차례 거의 뭐 한 2,000번 가량 우리한테 그런 GPS 교란을 했습니다. 10여 년 전에 할 때는 그 나름대로 지네들 시험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능력을 이제 키우고 있는데 북한이 의외로 전자전에 강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못 먹고 굶어 죽어도 전쟁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떻게 내가 돈이 적은데 이걸 가지고 남을 괴롭힐까 이런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GPS를 이제 공격하고 또 이번에 풍선을 내려보냈는데 이 GPS가 우리한테도 굉장히 일상생활에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비행기들 같은 경우는 뭐 서로 충돌할 수도 있는 문제고 배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디가 있는지 몰라서 곤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은 그 북한이 이건 뭐 예견된 일입니다. 이제 핵무장을 했으니까 그것만 믿고 계속 이제 우리한테 이런저런 도발을 하는 거죠. 지금 이러한 것들 사실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도 드러난 것이 아니 이거 상대방은 되게 싼 무기 가지고 드론이라든가 아주 저렴한 무기 가지고 하는데 그걸 막아내려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미사일들을 써야 되니까 이게 가성비가 안 맞는다. 네.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이제 전쟁의 그 뭐라 그럴까요? 비싸고 좋은 무기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무기들이 더 앞으로 개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인류 역사상에 창과 칼, 화살이 나오고 나서 큰 변환점이 화약입니다. 그 다음이 기관총이에요. 이번에 드론이 나타남으로 해서 거기에 AI까지 접목이 되면 기관총이 전장을 바꿔놓은 것만큼의 그런 타격력이 있을 것 같아요. 파급력이. 그래서 전장이 완전히 바뀔 것 같은데 지금 이 드론을 갖다가 식별하고 막아내는 방법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큰일 났어요. 저 같은 군인은 한 번도 하늘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2, 3일만 참으면 우리가 제공권을 확보하니까 이제는 그 논리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늘로부터의 공포가 이게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그 나온 뉴스들 보면은 이란에서 공격하게 된 것도 이란의 장군들 네. 그 드론으로 폭사를 시켜가지고 그게 네. 시작이 된 거잖아요, 발단이. 네, 네. 그래서 이 드론이 이제 앞으로 변화를 일으키는데 빨리 우리는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막을 수 없다면 먼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근데 현재 같은 방식으로 했다가는 안 됩니다. 지금 국내에 그 드론을 상대할 만한 어떤 부대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기술, 군사 기술 같은 게 지금 나온 게 있나요? 제가 알아도 얘기할 수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알아서 해석하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북한의 군사력, 요즘 들어서는 핵무기 때문에 이 비대칭성 무기라고 하나요? 이것 때문에 자꾸 부각이 되다 보니까 북한의 군사력이 아주 대단히 뛰어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냉정하게 봤을 때 어떻습니까? 북한은 우선 가장 강점은 온 나라가 하여튼 전쟁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만 봐도 우리한테 밝혀주는 것만 봐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군사시설을 가지 않습니까? 네. 군사학교를 가든 뭐 탱크 부대를 가든 미사일 공장을 가든 이거 웬만한 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신 자세가 하여튼 어느 나라하고도 비교가 안 되고 두 번째는 돈이 없으니까 갖고 있는 돈을 집중을 하는데 예를 들면 핵무기를 개발한다든지 또 미사일을 개발한다든지 뭐 사이버 능력 우리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그 일설에 의하면은 사이버 해킹을 150만 번 시도한답니다. 북한이. 1년에요? 하루에. 하루에? 예. 그런 얘기가 그런 판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이버 능력, 생화학 무기, 그 다음에 북한 군인들이 조그맣고 무슨 뭐 그렇다고 하니까
북한에서 보면은 걔네들 나름대로의 그 특수부대들이 있습니다. 한 20만 명 있다고 보는데 그 친구들은 키가 17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틈새 전력이라고 그럴까요? 네네. 항공기나 전투함 같은 거는 우리한테 뭐 비교가 안 되지만 이런 틈새 전략을 유지하기 때문에 절대로 북한 얕잡아 봤다가는 큰 코 다친다 하는 게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언제서부터인가 우리가 북한은 경제가 뭐지? 이 비교가 안 된다. 경제 규모서부터 전쟁 수행 능력, 전쟁이 터지면 어쨌든 그 군수 물자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핵무기가 나오면서부터는 그때는 이제 같이 망한다로 바뀌면서 뭔가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그 제가 이제 키가 165인데 아, 네. 180짜리 또 무게가 훨씬 많이 나가는 무슨 그 격투기 선수하고 링에 가서 싸우면 일방적으로 제가 지겠죠. 그러나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비장의 무기. 예, 그 격투기 선수가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때리면 아, 그렇지. 그 기습. 격투기 선수도 그대로 기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죽거나. 네. 그래서 북한이 절대로 정정당당하게 우리하고 싸우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기습을 한다든지 하면은 만만치 않죠. 지금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불거졌던 게 이제 북한의 무기 수출, 그러니까 러시아에 공급하고 또 이번에 중동전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중동에도 수출하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 군수품의 이 무기 수출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규모가 상당한가요? 그리고 그 정도로 인정해주고 있나요? 외국에서? 예, 그래서 그 북한판 이스칸다르라고 하는 KN-25 미사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탄도탄이거든요. 대략 50에서 100여 발을 러시아에 수출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무기 또 우리 어떤 보도를 보면은 뭐 북한이 보내준 포탄의 뭐 30%가 불발이었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또 다른 보도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믿어야 될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저한테는 불리하게 상대한테는 유리하게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미쳤다고 불발탄을 사드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엉터리 무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설사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기회에 지금 자기네 무기 실전에 써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점점 나아지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무기가 오히려 질적인 향상을 하는 좋은 기회로 지금 아마 삼고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푸친 대통령 만났을 때 이제 뭔가 기술 협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 그 우주 항공 기술 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이슈가 좀 됐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그 어떤 상황에 있는 건가요? 실제로 그 어떤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주 항공 기술 이번에 인공위성 실패했잖아요. 네. 어느 정도인지 좀 헷갈립니다. 우리가 보도된 내용도 사실은 반밖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만 보도된 내용에 보면 러시아 기술자들이 이번 인공위성 발사장에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협력을 하고 도와주고 있는 것만은 일단 사실로 저는 봅니다. 근데 이번에 그 인공위성 발사하다가 폭발을 했잖아요. 그러면 러시아 기술자들, 과학자들이 알려줬는데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하여간 북한에서는 더 다른 방도를 취할 거고 만약에 러시아 기술자들이 알려줬는데 그 말을 안 듣고 했는데 폭발했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여기 폭발에서도 뭔가 북한이 배웠을 거라는 겁니다. 하긴 실패를 통해서 계속 축적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하여튼 러시아 사람들이 와서 도와줬다는 건데 우리한테는 하여튼 염려가 되는 거지만 뭐 다음번에도 폭발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간에 이 북한이 계속 이런 그 장거리 미사일을 로켓을 쏜다는 게
아주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북한의 군사력을 뭐 과장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절대로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북한 뉴스가 나올 때 보면은 네. 어렸을 때 보면은 북한이 공산당 뭐 하면서 하여튼 되게 무서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좀 공포의 존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우습게 보기 시작했다가 그 다음부터 요즘에 와서 좀 헷갈립니다. 좀 사실. 네. 북한을 뭐 무서워할 필요까지 있겠어요? 어렸을 때는 네. 워낙 어렸을 때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데 하여간 우리가 그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안보의식이 걱정들은 많이 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실질적인 조치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다고 저는 느껴서 특히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정책적인 그 판단을 하시거나 할 때 안보에 대한 이슈가 없잖아요. 네. 이거 저는 굉장히 의아하고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여러 가지 논쟁을 하고 할 때는 이 안보에 대한 논쟁, 과연 우리 그 병역 기간이 이게 적당한지, 여성들도 참여를 해야 되는지, 얼만큼 참여를 해야 되는지, 우리 무기의 우선순위는 뭐부터 개발을 하는 게 좋은지, 네. 우리 무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군에 과연 사기와 군기는 어떤지 이런 거를 좀 생각들을 하시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이 된다고 했을 때는 뭐 주한미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우리로서 걱정할 만한 상황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분위기가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차라리 미군의 존재 이유가 북한만이 아니라 미국의 지역적 안보, 그다음에 중국을 견제하는 뭐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인데 일방적으로 무슨 한국만을 위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냐. 그렇다면 핵무기를 한국도 가질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우선 대한민국에 주한미군이 28,500명이 있고요. 네. 그들과 관련된 민간 가족들이 10,000명이 넘게 와 있습니다. 주한미군, 특히 주한미군 고위급들은 오로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만약에 유사시가 발생하면 여기서 어떻게 전쟁에 이길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그런데 미국 전체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주한미군이 북한을 대적하기 위해서 있다? 그렇게 안 보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한미군 고위급들이 워싱턴을 가거나 하와이에 가면 내 임무는 한반도야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한미군은 같은 미군이지만 우리한테는 진짜 중요한 존재이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걱정하는 게 뭡니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방위비 분담금 더 많이 달라고 그럴 것이다. 우리가 대략 한 1조 원을 주고 분담을 하고 있는데 연간? 네. 이 1조 원을 우리가 하더라도 단 1원도 해외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우리 그 한국 사람들 중에서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봉급, 또 시설 한국에서 짓는 거 이런 것들에 다 들어가고 우리가 일부를 쓰면 대략 3분 내지 4분을 미국 쪽에서 쓴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주한미군 월급은 미국 쪽에서 내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용병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5배를 늘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은 비즈니스맨입니다. 두 분이야 누구보다도 경제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말씀 드릴 필요도 없지만 비즈니스맨이 협상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할인할 때도 1,000원 그러면 500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양반이 5배를 불렀지만 실제로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뭐 한 2.5 내지 2 뭐 이렇게 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보시면은 자기 그 지지자들한테는 한국에서 내가
더블로 받았다 뭐 이렇게 소리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데 네. 그것조차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유럽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유럽의 나토 국가들은 자기네 GDP의 2%를 국방에 쓰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금 오랫동안 어겼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다 지금 대고 관심이 있어서 5배 더 달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5배 더 달라고 하면 아유 그러십니까? 10배를 드려도 아쉽지 않지만 5배 드리면 뭘 더 해주실 겁니까? 이렇게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얘기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주한미군 문제인데 결국은 우리 한국 사람들 보고 한국 국방을 좀 더 책임지라는 거거든요. 네. 그걸 언제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겁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미군들한테 너무나 의존을 많이 했고 더 기가 막힌 거는 군 장성들이 자기 나라는 자기 손으로 지키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미군들한테 의존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겁을 먹고 있는 거지. 정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군인들이 제대로 정신만 차리고 있었으면 이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5천 년 동안 이 나라는 우리가 지켰지 누가 지켰습니까? 그래서 주한미군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들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겁먹을 필요 없다 하는 게 이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가장 우리한테 제공하는 거는 이 소위 말하는 억제력입니다. 네. 핵 억제력. 근데 그 핵 억제력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지금 논쟁이 많아요. 여기서는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보더라도 핵 서방을 믿고 핵 다 철수했다가 지금 완전 된통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거는 뭐 그렇게 논다 하더라도 진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자, 핵무기를 가지면 이거 권총 갖는 거하고 틀려요. 우리 민족을 말살하는 그렇죠. 무기이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언제 쓸 거냐, 어디다 쓸 거냐, 얼마나 쓸 거냐 이런 논쟁을 해야 됩니다. 논쟁이라는 건 핵무기를 갖겠다고 하는 사람,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논쟁을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네. 그러나 계속 논쟁을 해서 결정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그때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논쟁이 있습니까? 이거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는 사람,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막 싸워야 돼요. 공론화를 일단 해야 되겠군요. 네, 공론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네. 정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핵무기를 갖게 되면 이 핵무기를 어떤 종류를 가질지, 어디다 갖다 놓을 건지, 몇 발을 가질 건지 이런 거를 이제 전 세계하고 의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전 세계랑 의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북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 세계의 규범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의 규범에 맞게 우리가 행동을 해서 우리가 능력은 갖고 있어요. 만들 수는 있지만 그 규범을 따라서 설득을 하고 해서 핵무장을 하든가 북한이 비핵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이 비핵화를 하든지 그거를 노려야지 한 번 더만 비핵화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중국이 있으니. 중국이 비핵화를 해야지. 그래서 그런 논쟁을 끼기 위해서는 그 좌판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핵무기를 일단 가져야 그 좌판에 앉는 거지 핵무기도 없으면서 거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저는 하여튼 일단 핵무기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과학자분들도 그렇고 얘기하시는 게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 기술은 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과정, 그 뭐죠 절차상의 어떤 국제 과정, 미국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재처리 시설이라도 뭔가 국내에 만들어놔 일본처럼 그러면 여차하면 바로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 핵재처리 시설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되는 않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그 핵무기가 아니라 그 원자로의 핵 연료 있잖아요. 네네. 그게 지금 과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이 핵 연료로 쓰기 위해서라도 핵 재처리가 필요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지금 벌써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 시설을 쓰세요. 우리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벌써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한일 간의 그런 협력 분야가 단순히 뭐 이런 관광 이걸 떠나서 어쩌면 핵이라는 게 클린 에너지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큰 적은 지금 이 기후 변화거든요. 기후 변화, 탄소 제로 무슨 뭐 이런 건데 거기에 답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그 핵 연료입니다. 네. 핵 원자로고. 그래서 그런 협력을 일본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아, 진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예전에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소설 그걸 읽다 보니까 우리의 그 과거의 역사 때문인지 일본을 상정하니까 일본하고는 반대로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말씀대로 우리가 핵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다음은 일본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재처리 시설을 꼭 우리 쪽이 아니더라도 그쪽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 협력 구체적인 방안 예. 이런 것도 있겠네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핵 재처리 시설을 만들 때 일본하고 협업해서 이미 갖고 있는 거 뭐 좀 배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